자, 리알드노미스 예. 33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사입니다. 예, 화요 기사입니다. 8월 12일 기업이 보완책 제시된 규제 푼다. 이 기사가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기업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만들었을 때, 신사업 이제 예. 구축을 했을 때, 네, 신사업을 벌일 때 지금 하려는 게 지금 이제 벌이는 사업이 규제에 저촉되는 건지 아닌 건지 긴가민가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 물어보는 과정이죠. 그거를 이제 그레이존 해소 제도라고 해서 도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러니까 규제가 있을 때 이제 기업이 그 규제를 보완할 만한 그런 방안을 제시를 해오면, 그렇죠. 이제 그쵸. 정부가 두 달 안에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기업 제한 방식 규제 개선 제도, 그렇죠. 그래서 그레이존 해소 제도랑 이거를 시행한다는 기업 거죠. 제한 방식 규제 개선 제도를 하고 설명하는 기사인데, 예. 그런 내용이었고, 이 두 가지 다 다른 나라에서 이제 본을 떠온 거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일본에서 본을 떴다고 볼 수가 있죠. 닛산 자동차 같은 경우에서 이제 개발 과정에서 예. 이제 뭐 심장마비 등 이제 운전자가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동차가 자동으로 정지하는 그런 장치를 개발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검사를 통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장치가 제대로 그쵸. 작동이 되는지. 그 불분명했는데 이제 닛산 자동차는 그레이존 해소 그 방법을 통해서 기존 그 규제에 이제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를 정부에 문의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볼 수 있었고, 따라서 한국도 어떤 것을 개발할 때 이게 규제에 걸릴 것 같아서 개발을 못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 하고 나서 검사를 맞으면 또 이게 규제에 걸려서 다 개발한 걸 출시를 못한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다 하기 전에 아주 초기에 이렇게 규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알려줄 수 있는 그레이존 해소 제도를 일본을 따서 도입한 겁니다. 다음으로 8월 13일 수요일 기사입니다. 서비스 산업 육성 청사진 풀고 바꾸고 짓는다. 내수 활성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이거는 그 부문별로 나눠서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증시제도에 대해서 바뀌는 점에 대해서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죠. 주가의 이제 상한가랑 하한가의 그 폭을, 그러니까 예. 제한하는 폭을 이제 2배로 확대시켰다는 거죠.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15%까지 움직이는 건데, 예. 플러스 마이너스 30%까지 움직일 수 있게 그렇죠. 그 주가 변동폭을 2배로 늘렸는데요. 큰 그 돈을 가진 그런 외국 자본이 이 주가를 좌지우지하기에 약간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자석 효과라고 하나요? 개미 투자자들이 끌려가는 그런 속도 같은 것이 왜냐면 자금 부담이 훨씬 많이 되니까. 그렇죠. 나쁜 점이라면 투기적 매매가 성행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짚어주실 게 뭐였죠? 예, 상장사의 역차별을 없앤다는 건데요. 원래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예. 이 분리형 신주 인수권 부사채를 발행을 못 하겠었죠. 근데 이제 다시 발행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걸 발행을 하게 해준다 예. 라고 하면 일단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채권이에요. 예. 사채. 예. 채권인데, 채권이라고 하면 이제 갖고 있으면 다달이 뭐 이자식으로 약간 돈이 좀 나오고, 예. 마지막에 큰 돈을 다시 만지는 그 채권이면서 신주 인수권, 워런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업의 주식을 좀 더 싼 값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신주 인수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걸 합친 걸 바로 신주 인수권 부사채. 그러니까 채권이면서 워런트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원래 분리해서 못 팔게 했었어요. 그 상장사에 대해서는 채권을 팔기에 좀 어려움이 생겼던 거죠. 왜냐면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더 비싸고, 이거 자체가, 채권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인기가 없었단 말이죠. 과거에는 이제 대주주들이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자 이거를 샀었거든요. 예. 이 따로따로 돼 있으면 신주 인수권만 사는 거죠. 채권 안 사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악용하기도 했는데, 그런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겠다. 예. 결국엔 증시 활성화를 계속 유도하는 예, 정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수출이나 물류 쪽으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은 예, 일단은 수출에 나선 기업이 예. 이제 제품을 수출하다가 손해를 봐도 이제 최대 10만 달러까지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게, 아직 수출 실적이 없는 기업에게도 이렇게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 K몰은 어떤 겁니까? 별에서 온 그대였나요? 그 김수현 나오고 전지현 나와서 예. 전지현 맞죠. 리스팅이나 이런 거 엄청 별에서, 많이, 예. 전지현 코트 막 이런 거 예. 팔렸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액티브 X라는 게 있어서 예. 그 우리나라 쇼핑몰에서 중국인들이나 해외인들이 결제를 못해서 그걸로 인해서 손해본 돈이
수백억이다 수십억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막 액티브에스 없애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해서 막 공무원들이 막 바보같이 움직이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K몰이라는 게 이제 정부가 생각을 한 건데 뭐냐면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쇼핑몰인 거죠. 그 해외에서도 얼마든지 그 구매를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이 K몰 안에 254개의 기업을 입점시켰는데 앞으로 3년 내에 1000개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대형 쇼핑몰로 만들어서 예, 그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글쎄요. 예. 자, 관광 콘텐츠 부문이죠. 그 단계. 예.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산지 일부러 이제 관광 특구를 예. 지정을 해서 핵심은 이제 스위스나 미국처럼 산악 호텔 건립이 가능됐고 그렇죠. 케이블카 막 이거 설치하는데 보면은 결국 위치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 사람들도 뭐 부동산이나 하여간 지리산하고 설악산 이 두 곳에 이제 케이블카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런 산지에 이제 호텔을 설립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이제 영종도죠. 그렇죠. 핫플레이스인데 카지노 도시로 이제 영종도를 만들겠다라는 거였는데 외국인들 전용 카지노를 이제 그렇죠. 건립하겠다. 지금 라는 2배 얘기죠. 가까이 땅값이 운서운남지구 뛰었고요. 상업용지와 단독주택용지까지 판매가 가속도가 붙었고 예. 참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카지노를 만드는 건 사실상 그 지역을 부흥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강원랜드를 보면 또 그렇기도 하고 네. 사실 뭐 그걸 건립함으로 인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의 유동인구가 생기기도 했죠. 그렇죠. 제가 봤을 땐 긍정적인 효과가 좀 크다고 자,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요 메디텔. 예. 자, 메디텔이라는 게 뭔가요? 의료관광 호텔이죠. 그러니까 병원이랑 호텔을 합친 건데 예. 그러니까 병원이 있고 그 아래층이나 위층에 이제 아니면 같은 층에 호텔 룸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걸 허용을 안 했던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 자체가 영리 사업이죠, 아무래도. 아 그렇죠. 영리 사업이죠. 그러니까 의료에 이제 영리가 끼게 되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료 민영화. 예, 의료 민영화의 한 그런 거고 의료라는 건 국민이 모두 다 보장받아야 될 그런 부분인데 그렇죠. 이제 양극화가 의료 부분에 생길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뭐 정부가 뭐 시원하게 깨버렸죠. 예, 제주에도 외국인 첫 영리병원을 설립한다고 하고 있고요. 예. 예, 투자 개방용 병원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투자 병원. 예. 이거 어감에서 느껴지죠? 돈을 벌겠다. 그런 병원이죠. 그렇죠. 그래서 외국 영리병원을 그러니까 사실상 영리병원이죠. 영리병원을 이제 만들기로 했고요. 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 한라병원 같은 경우 건강기능식품 개발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이제 예. 뭐 병원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끼워 팔게 하겠죠. 그 식품으로만 이제 제조된 약을 먹고. 그렇죠. 그리고 그 식품이 또 비싸게 되면은 영리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뭐 수수료가 붙게 되면은 너무 앞서 나갔네요. 하여간 예. 그다음 금융 뭐 간단하게 3조 원 펀드에 대해서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는 3조 원 펀드에 대해서 설명. 예, 그러니까 6개의 유망 서비스 산업이죠. 예예. 이제 뭐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소프트웨어 물류 등 이제 6개 산업의 이제 육성을 위해서 예. 앞으로 3년간 이제 3조 원의 그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하기로 했다. 대박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7,500개 기업에 대해서 이제 대출을 시행하면서 추가해서 이제 신규 벤처도 투자를 확대하고 청년 창업 펀드 같은 것도 추가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돈을 한 다음에 이제 한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런던의 템즈강이나 파리의 센강 같이 또 요트 마리나 같은 이런 거를 대폭 확충을 해서 국내의 관광이나 휴양 명소로 만들겠다.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음... 세빛 둥둥섬 같은 걸 또 만들겠다 이거죠. 관광 명소 활성화, 생태 보건에 초점 맞추겠다는데 뭐 아무래도 관광 명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죠. 생태 보건은 뭐 청계천처럼 하겠죠 또. 의미가 물론 없는 청계천이 겁니다. 싫다는 건 아니고요. 아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하죠. 8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예. 기준금리 인하, 최의 부양책의 화다. 예, 기준금리가 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낮췄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2.5%에서 2.25%로. 자, 그러면 고작 0.25% 줄어드는 게 도대체 이게 뭔데? 자, 이 기준금리가 인하하니까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다시 급등을 했죠. 지금 그 2060선을 그 8월 14일 목요일 그 기준금리 인하하기 전날에 인하할 것 같다는 얘기에 2060을 넘어버렸죠. 그렇죠. 자, 그럼 기준금리가 인하할
할 것 같으면 아니 인하하면 주가가 오른다. 자 이런 상황가 어째서 일어나는 겁니까? 기준 금리는 이제 은행 예금의 이자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은행 예금의 이자율이 떨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예 그렇죠. 그러면 은행에 예치하고 싶을까요? 사람들이 수익성이 떨어지는데. 아니죠. 그렇죠. 자기가 수익성을 또 높이기 위해서 주식 시장에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주식의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은행보다는 주식이나 뭐 채권이나 그렇죠. 아니면 뭐 다른 펀드 옵션 같은 파생 상품 쪽으로 그렇죠. 그 투자처로 옮기게 된다는 얘긴데 그건 주가가 오를 것이라는 어떤 신호니까 주식을 그때부터 막 사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올라버렸고. 자 근데 이게 최경환 부총리의 부양책에 화답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예. 확장적 재정 정책을 피겠다. 예, 41조 원을 규모의.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이제 금융시장을 돌면서 경제 전반을 돌게 만든다. 그래서 라는 이제 이게 15개월 만에 인하한 거고 기준금리가 46개월 만에 201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투자랑 심리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를 세월호 여파로 그 보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경기 경기가 시기가 부양하는데 약간 발목이 잡힌 게 그렇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 자체가 그 재정 금리가 떨어지고 통화 쪽에 이제 45조를 들어부으면서 쌍끌이 경기 부양을 시도했다. 예. 쌍끌이란 말이 이제 쌍끌이 어선이라 그래서 있지 않습니까? 그 배 두 개가 같이 그렇죠. 같이 그물을 합동으로 해가지고 많은 그 포획을 하는 약간 그런 거에 비유를 해놨고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자, 이런 상황이 별로 경기가 그래서 예. 부양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돈을 넣으면 당연히 부양합니다. 물론 그게 장기적이냐 지속적이냐 이런 건 아니겠지만 이런 그 정책이 나왔다는 건 사실상 그렇게 좋지 못한 그 경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좋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건 예. 맞죠. 자, 8월 18일자 월요일자 기사죠. 예.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단 속출. 이게 저희 동네에도 그 국일 쪽에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몇 년 동안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뭐 한다 그랬다가 마지막에 엎어지고 하면서 그 전체사에서 그 개개인마다 뭐 몇 억씩 진짜 손해를 본 몇백 명이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렇죠. 자 보면은 이 재건축 재개발이 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에 실제로 거주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조합원을 선출을 하고 조합을 해서 이제 월급을 주면서 그 조합원들이 뭐 시공사 찾아다니고 뭐 설계하고 견적 보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재건축을 해서 그 아파트에 다시 입주를 하는 거죠. 얼마씩 더 주고. 그렇죠. 훨씬 가치가 높아진 집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재건축인데 보면은 조합 설립인가 자체가 2009년, 2010년에 인가된 게 50건, 51건인데 지금 2011년부터 11건, 20건, 18건 하면서 확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는 일단 첫 번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해서 이제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자체를 안 하려는 시도가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 원인에는 그러니까 하다가 엎어지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계속 하다가 이제 좀 진행이 될까 하다가 또 엎어지고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뭐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된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중심에는 어떤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정부가 있었죠. 정부가 추진하는 그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공공관리제라는 건데 그렇죠.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공 주유 단계에 이제 개입을 해가지고 좀 더 이제 투명성을 확보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이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문제는 이게 역효과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투명성을 확보하는 건 좋았어요. 뭐 불법 점거라든가 시공 단계에서 폭리를 취한다거나 이런 거는 줄어들진 몰라도 이게 시공이 그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진전되는 단계에 있어서 굉장히 지연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시공사가 만약에 마지막에 선정이 되면 그 시공사가 막상 그 지을 수가 없는 뭐 설계라든지 아니면 단가라든지 하여간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텐데 사실 시공사가 처음부터 끼고 가는 게 시공 확률을 훨씬 높여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업조 자금 조달 자체를 정부에서 서울시가 융자를 해주는 게 있었는데요. 예. 이것도 제때 지원되지 않아서 그 사업이 가로막히는 장애물이 된 적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공관리제를 2010년에 시행한 이후로 560여 개의 현장 중에 그 사업을 마무리한 단지가 한 곳도 없고요. 공공관리제 때문에.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의 70%가량이 이제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이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파행을 걷게 되면 전세난이 가뜩이나 지금 심각한데 예.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하는 곳만 공공관리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정비하겠다. 그러니까 공공관리제를 없애면 완화하면
재건축 재개발이 다시 활성화될 거고 예. 그럼 전세값을 잡을 수도 있을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LTV랑 DTI 규제를 완화시켜서 예. 주택 수요를 증가시키려는 그 유인은 만들어 놓고 예예. 지금 이런 공공 관리들 때문에 주택 공급이 네, 위축이 공급 자체가 없으면 사실 살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축이 되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집값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사실 공공 관리제 때문은 아닐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공공 관리제 때문에 안 된 건 인정을 하는데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재건축 어디나 어중이 떠중이가 다 재건축 재개발을 하니까 막상 재건축해도 별로 수익성이 없었고 그렇죠. 그게 별로 효과가 없었단 말이죠. 이게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을 좀 늘려놔야겠죠. 그렇죠. 예. 자 오늘 리와인드 노믹스 재밌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리랜드노믹스 마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